자, 이제 의제 납세 의무자 간주납부하고 이제 간주란 말하고 의제란 말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의제 납세 의무자인데요. 어,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1번 문제가 자주 나와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틀릴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간단히 한번 볼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다음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가 하나가 되어서 효용 가치를 이룬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건물에 그 주차 빌딩을 짓는데 주차 빌딩의 원래 소유자는 누구냐면요, 세입자가 주차 빌딩을 붙였습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죠. 그럼 주차 빌딩을 짓는데 돈을 가설한 건 누구냐면 세입자가 주차 빌딩을 지어가지고 해놓고요, 운영해가지고 수입을 받습니다. 임대료 이쪽이 주고. 그럼 이 물건 누구 거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은 세입자 건데 이게 효용을 같이 이루죠, 본체하고. 그럼 이것도 누가 세금을 낼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내야 되느냐? 설치자인 세입자가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계없이 누가 낸다고요? 주체구조부 물건인 건물주가 세금을 내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건데 항상 뭐라고 돼요? 누가 내라고 돼 있어요. 주체구조부 건물주가 설치하면 누가 내요? 건물주가 내고,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설치해도 누가 내요? 건물주가 내고. 누가 하고 누가 내라고? 무조건 건물주가 내라, 세입자가 아니라. 그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말 쓰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항상 결론은 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을 낸다. 설치자가 아니라. 자, 주체구조부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간주 취득을 먼저 아까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자, 변경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토지의 지목 변경, 또 하나는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에 선박의 종류를 변경시 이때 증가액을 취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취득으로 본다인데, 그럼 납세 의무자는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 의무는 당연히 변경 시점에 누가 돼?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되겠지요. 이거는 뭐 외우고 자식할 사항도 아닙니다. 변경자죠, 변경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울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취득자죠, 취득자. 외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경 시에 세금 부과하면 역시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대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목 변경 시와 차량 기계 종류 변경은 증가액이 뭐가 된다? 취득으로 본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지 납세 의무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3번 과점주주. 역시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과점주주의 취득 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당연히 과점주주죠. 이걸 뭐 시험에 내면 고마운 거죠. 당연히. 대신 물건이 뭐냐? 과세 물건이 뭐냐? 회사의 물건, 과세 물건 곱하기 지분율만큼이 과세 대상이다 하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하는 자. 이거는 이제 수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또 이용자에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 수입을 본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원래 자, 리스란 뭐 얘기하시죠. 리스 시설 대여 물건은 요거는 누구 거냐면요, 대여 업자가 세금을 냅니다. 자, 리스 물건은 무조건 법적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시설 대여 업자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취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여 업자. 근데 이거를 리스 대여 물건을 두 번째 수입해서 대여해준다라면 이때는요, 소유자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소유자가 리스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소유자는 리스 회사거든요. 그죠? 근데 외국에 있는 물을 수입해서 임대한다. 소유자가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세금 못 물립니다. 못 물리니까 누구한테는 이때는 수입하는 자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 두 개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리스 물건 누구 거라고요? 법적으로 대여업자의 물건입니다. 법적 소유권이. 여러분 차량 리스 하잖아요. 리스하면 리스 기간 동안 여러분 겁니까? 그쪽 회사 겁니까? 그쪽 회사 겁니다. 나중에 리스 기간 끝나면 결정하게 되잖아요. 내가 살 건지 아니면 돌려줄 건지. 결국은 리스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고 누구 거다? 리스 회사 물건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물건을 소유자가 하면 이때는 소유자가 외국에 있으니까 누군가 세금을 내야죠. 누가 되면 이게 수입자한테 세금을 물린다. 수입시.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용어인데 용어. 자,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이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 자, 누가 죽었다 했어요? 누가 이 물건을 취득합니까? 상속인과 피상속인 중에. 누가 물건을 상속받아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에. 누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서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누가 받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취득을 합니다. 취득자가 상속인이죠. 요거는 절대 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자나 숫자가 붙으면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숫자는 받는 게 맞는데 피는 받는 게 아니에요. 당한다는 얘기, 당한다. 상속 당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당하는 거지. 받는 사람은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용어들이 보면 피자와 숫자가 비슷하게 쓰이다 보니 우리가 암기를 하다 보면 이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나중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한자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한자 의미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아, 피자가 숫자니 이것도 받겠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무에서 피자를 요거를 이 사람은 상속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원래 그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마이너스 100. 말 안 하면 제로인데 이건 상속인을 피상속인 그래버리면 마이너스 100이 돼버려요. 거꾸로 여러분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중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클라이언트 손님한테 아이고 요번에 피상속이 대박 났어요. 엄청나게 재산 받았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죽은 사람이 뭘 대박이래. 산 사람이 대박 받아야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건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다. 그래서 상속인이 뭐가 되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증, 사인증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상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사인증여 이런 게 있는데, 자, 원래 요거는 형태가 뭐냐면 형태는 뭡니까? 상속의 증여예요. 증여인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효력이 사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로 보냐면요. 유증과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증은 뭐냐면 유언에 의한 증여. 유언을 해가지고 내 재산 중에 50%를 저기 있는 대학교에다 서울대학에다 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증이죠. 그 다음에 그 조카하고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여기 논 1000평을 너한테 주겠다. 다만 이 물건은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한테 넘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가 됩니까? 증여를 맺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죠?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사인,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기인하여 받는 증여, 일대 증여, 그죠? 사인 증여. 그러다 보니까 형태는 증여인데 이거 상속세를 부과해요. 유증과 사인 증여는. 이걸 유증 등이라고 그래 묶어서 또 사인 증여는 유증 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상속인 이거를 수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교재 부분은 아닌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같이 부동산을 갖다 상대하다 보면 여러분 양도세만 가지고는 안 돼 해결이요. 항상 상속 증여가 낍니다. 절세는
대부분의 그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 절세는 상속과 증여가 끼지 않으면 절세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거든요. 부담부 증여와 증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말을 못 껴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증여 문제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용어 정도는. 그럴 때 유증을 증여지 이렇게 하게 한다는 얘기죠. 증여인데 상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유증. 유언의 증여, 사인 증여.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뭐 우리 그 모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에 대한 조합원.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내야 돼요? 당연히.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이 내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조합원. 붙여놓으십시오, 조합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본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럼 요건 누가 낼까요? 조합원에 귀속 안 되면 조합이 냅니다. 조합이.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귀속되면 조합원이 내고 귀속되지 아니하면 조합이 내고 이렇게요. 자, 7번. 이제 7번, 8번, 9번 얘기는 사실은 취득세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양도세하고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걸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요 얘기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양도세에서 조금 더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괄호 7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생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생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재밌는 게 사실 이거는 증여세는 증여로 본다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이래요. 증여세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으로 본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의제예요, 의제. 간주. 추정 아닙니다. 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래 추정은 입증하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증의 사유가 밑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추정한다라고 끝나요. 원래 그 증여세는 추정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취득세는 증여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본다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아예 다 적어준 거예요. 예외사항들을.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은 증여로 안 본다 이런 얘기죠.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면 취득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입증해야 되잖아요. 취득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거를 써준 거예요. 네 개를. 아닌 걸 본다. 자, 일단은 가장 친한 사람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 돈을 주고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법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가를 갖고 있는데 상가가 10억짜리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명의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그래요. 상가 시가 10억인데 팔겠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배우자한테 10억인데 한 6억에 팔아보십시오. 팔아보세요. 집에 가셔갖고 배우자한테.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했다 뺨 맞습니다. 잘못하면 내 10억짜리인데 말이야. 여보 내가 6억에 팔게. 돈 6억만 줘. 한번 해보십시오. 와이프한테.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애가 어릴 때도 아닙니다. 중학교 때 뭐라 하냐면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 아빠 집 한 채 더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 집은 형 거고 또 한 채 사면 그 집은 자기 거니까 한 채 갖고는 안 되니까 두 채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한 채씩 나눠 가질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 집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거라고. 애가 근데 걔한테 제가 야 이 집 있잖아 10억짜리인데 너한테 5억에 팔 테니까 돈 5억만 줘라. 그러니까 돈 주겠습니까? 그래서 세법의 입장은 그거예요. 아주 친한 관계.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자, 가장 친한 관계 맞아요? 배우자?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친한 관계 왼수지. 그렇게 하는데 어쨌건 세법은 친한 관계로 봅니다. 직계 존비속은 뭐냐면은 직계로 위에 직계로 밑에입니다. 존속은 위고 비속은 밑에입니다.
가령 존속이 뭐가 됩니까? 부모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비속은 밑으로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 옆에는 안 됩니다. 옆에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모는 제외자면, 자, 형제자매는 포함이 안 되죠? 안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잖아요.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형제자매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느냐, 이거를 많이 헷갈리는데,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안 해요. 그래서 형제자매 빼고, 이 관계는 가장 친한 관계다. 따라서 이때 형태는 뭐예요? 형태는, 거래 형태는 양도 형식이죠. 양도인데 실제는 뭐를 본다니? 실제는 증여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 이렇게 보는데 증여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외가 있다는 얘기. 제외. 제외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세법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세법은 가능하면 외우는 걸 줄여야 돼요. 생각보다 외울 게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 지나면 그 외우는 걸 줄여야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 여러분한테 논문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객관식 문제 푸는 거거든요. 문제 보고 알면 되는 거예요.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식이 언제라 했습니까? 취득세? 취득할 때라고 했잖아요. 등록세는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지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대신 여러분들 제 강의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외울 필요가 없구나.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듣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구나라고 시험 볼 때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는 것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제외하는 목적이 뭐냐면 증여로 본다라는데 이거를 양도로 어떻게, 양도 거래면, 양도 거래가 입증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양도 거래 입증은 뭡니까? 돈 준 겁니다. 돈 지급한 거예요. 돈을, 증여는 공짜고 양도는 돈 주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준 거 입증하면 돼요. 돈 준 걸 입증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럼 이게 서로 증여가 아니고 제3자 껴가지고 정확하게 돈 주고 받았잖아요. 이런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경매를 통했다. 어떤 그 법원 경매를 내가, 배우자 걸 내가 낙찰 받았어요. 서로 짜고 증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신력의 기간이 꼈기 때문에. 두 번째, 파산 선고로에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사람이 파산했어요. 파산해가지고 이걸 또 경매했어요. 그걸 내가 입찰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짤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요거는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A가 토지가 있고 B가 토지가 있어요. 이걸 교환했습니다. 서로 대가를 받았잖아요. 각자.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그 실제 어려운 게 4번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이게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금출처란 말을 씁니다. 자금출 소명해라. 즉 전업주부라든가 또는 미성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어디서 났는지를 입증해라 라는 뜻이죠. 그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을 돈을 보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가 돼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요. 실제는요. 자금 출처 문제죠. 돈이야 보내죠. 돈이야 뚝딱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죠? 그 돈을 쭉 보냈습니다. 배우자한테. 그건 입증되죠. 통장 보냈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문제는 통장에 들어있는 10억이 어디서 났지? 이겁니다. 문제는 실무는 돈 보낸 거야. 보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배우자 통장에서 송금이 됐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입증에 대한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 증명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자금 출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가 사실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자금 출처라는 거는, 자금 출처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채무 부담이에요. 여러분 상담할 때 항상 자금 출처는 가장 먼저 뭐예요?
가령 100억짜리 물건을 사러 왔는데 여기에 90억을 대출해 주겠다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90억 대출시키면 돼요. 이 사람 100억 중에 얼마가 입증된 거예요? 90억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여러분 거래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만들어줘야죠. 출처를. 그럼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해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방법 정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99억을 얻으면 끝난 거예요. 100억짜리 사는데 99억을 담보대출했다. 이 사람은 자금 출처가 확실하죠. 99억 은행에서 들어왔잖아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1억만 입증하면 1억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입증 용인금액이 있어가지고 미입증.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첫 번째 뭐냐면 채무 부담 시키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금액. 그 사람이 평생 얼마 벌었느냐, 소득금액 다 더하면 자금 출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 기존 자산 처분액.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도 입증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앞으로 나중에 실무 나가셔도 요거 있잖아요. 기본이에요. 아주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요거 채무부담이 가장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증여로 보는데 다음 경우는 뺀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 부분을 다 외우셔야겠습니까? 원하면 외우세요. 세법을 16문제 다 맞추겠다.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세법은 16문제 중에 13문제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그 틀리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굳이 크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건의 양도가 아니고 뭘로 본다고요? 증여로 본다가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죠? 증여로 본다. 그 증여로 보는데 안 보는 경우도 있다. 자, 출처가 명백하다면 이런 얘기죠. 자, 8번 부담부 증여.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양도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문제. 근데 실제로 증여에서 부담부 증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힘들어요. 일단은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 자, 이름이 증여입니다. 증여인데 어떤 증여예요? 부담스러운 증여? 예, 맞아요. 부담스러운 증여 맞는데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예요. 부담하는데 뭘 부담합니까? 그렇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아닌 증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와 뭐가 끼냐, 여기는요. 증여와 뭐가 끼냐면요. 양도가 서로 섞여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상대방은 취득이 되죠. 상대방은 취득이 되는데 일부는 증여로 취득이 되고 일부는 양도로 취득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제가 예를 옛날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러 여기 강남에 어디 나왔더니 거기에 그 회계부서에 있는 그 차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기 강남 역삼동 뒷길에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그 당시에 100억 정도 한답니다. 저보고 그거 혹시 공짜로 갖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귀가 혹했습니다. 우와, 죽인다. 100억짜리 날 그냥 준대. 그 회사가 그 당시에 도급순위 한 110위 안에 드는 큰 회사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통이 크네. 건설회사거든요. 100억짜리 날 준다고 누구가 소개해 주겠대요. 그래서 와, 죽인다. 회계사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100억짜리 준대는데. 근데 조건이 있답니다. 100억짜리 빌딩인데 담보 채무가 150억이 있대요. 이거를 받을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장난치냐고. 여러분 안 받죠, 그죠? 자산가액이 100억인데 채무가 150억이면 이 물건값은 마이너스 50억짜리죠. 결국 담보 채무를 떠안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부담부 증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100억인데 채무가 한 90억쯤 되면 어떻습니까? 90억쯤 되면 플러스 10억이죠.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받아도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근데 여러분 150억을 갖다가 채무가 끼면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는 겁니다. 왜 안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부담이 크니까. 아, 역시 맞는 얘기예요. 부담이 크지. 맞아요. 근데 왜 부담이 되느냐? 왜 부담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빚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돈 준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150억을 돈 준 거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5초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1번 안 줬다. 2번 줬다. 3번 준 거 같다. 3번에 끌리죠? 준 거 같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이게 시가가 100억짜리예요. 아, 여러분 아파트는 100억 정도 안 됩니까? 됩니까? 왜 기본이 최야 100억은 되죠. 아파트가 한 채. 그것도 안 되는데 살면 요즘은 빈민이라고 합니다. 농담이에요. 이것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저희 집 10억도 안 돼요. 자, 어쨌건 시가 100억짜리 사러 갔는데 여기에 담보 채무가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아파트 얘기하면 쉬워지고 증여 그러면 어려워요. 담보 채무가 80억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 살 때 현찰 얼마 주면 됩니까? 20억 주면 되죠. 채무는 어떻게 해요? 채무를 부담하면 되죠. 채무 부담했습니다. 그럼 돈 80억 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기서 이거는요. 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 같죠? 이제 돌아와서 3번으로 가요. 3번. 2번은 못 가. 쪽팔려서. 그죠? 준 거 같긴 한데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100억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심했죠. 그죠? 10억, 8억.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8억 돈 준 겁니다. 분명히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찰은 얼마지, 현찰을? 현금은 2억을 줍니다. 그러면 증여할 때에도 자산이 10억인데 채무가 8억 있겠다. 그러면 2억만큼만 어떻게 되면 2억이. 증여 8억은 뭐가 돼요? 현금 지급한 거죠? 그죠? 이 시가 10억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이거죠? 여기서 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있는데 A를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라고 합니다. B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증여자, 수증자. 이게 시가가 1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요거를 10억 전부를 깔끔하게 주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증여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동산은 다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담보 채무가 8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증자인 B가 이 8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하는 조건이죠. 또는 인수라는 말도 씁니다. 인수라는 말도 쓰거든요. 부담 조건을 8억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8억은 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희한해요? 아파트 얘기하면 분명히 돈 줬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제목이 증여에다가 부담이란 말이 붙으면 부담스러운가 봐요. 이거는 돈 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돈 준 겁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은 8억은 뭐라고 한다? 부담한 액은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A하고 B 중에. 누구한테요? 누가 돈 줬어요? 아주 왔다 갔다 하네요. 누가 돈 줬어요? B가 줬잖아요. 누가 돈 줬어요? 여기서요. A하고 B 중에 누가 돈 줬습니까? B가 돈 줬죠?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되면 양도는 A한테 양도입니다. 돈 받은 사람이 A니까. 그러면 나머지 2억. 지금 이제 헷갈리면 머릿속으로. 아이씨, 헷갈려 지금 그러지 얘기를 하죠. 증여는 누가 됩니까? B. 자,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난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입증을 해드릴게요. B가 분명히 돈 준 겁니다. 자, 은행이 있는데 A하고 B가 있습니다. 지금 A가 지금 채무가 8억 있었죠. 그럼 일단 B가 차입을 해요. 차입을 8억을 해서 B한테 지급을 8억을 합니다. 그러면 A가 은행에게 어떻게 해요? 상환을 8억 하면 A는 제로, B는 8억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채무가 생기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아파트를 살 때 왜 이거를 이렇게 안 하냐면요. 어차피 이 사람이 빌려가지고 갚거나 명의만 받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 이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둘이 손잡고 은행 가서
명의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명의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명의 변경 봤는데 우리 배웠으니까 부담하는 거죠, 채무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8억을 어떻게 한 거죠, 내가? 돈 준 건데 빌려가지고 주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채무를 수증자가 넘겨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 안 돼 무조건 아파트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파트는 잘 아시니까 아파트 전문가잖아요. 아파트 살 때 무조건 채무 다운은 어떻게 한다고요? 돈 준 거다 안 준 거다? 준 겁니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는 이해하는데 희한해요. 제가 이런 강의를 수백 번 해봤거든요. 부담보증 설명을. 근데 아파트만 얘기하면 확실히 알아들어요. 근데 부담부 증여란 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거 얘기 안 해봤어요. 일부러. 이 얘기만 하면 그래요. 끝날 때도. 모르겠대요. 근데 살짝 있습니다. 아파트 사실 때 그 담보 채무 또 하잖아요. 예, 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확실하게 줬답니다. 일단 정리. 부담보증에서 채무를 명의 변경한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채무 명의 변경 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겁니다. 돈 받았으니까 A는 뭐가 되죠? 양도. B는 증여. 그러면 어차피 취득자는 전부 누구예요? 취득자는 전부 다 B입니다. B인데 세금 신고할 때는 증여세 신고는 B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는 A가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보증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무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요. 요걸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증여세와 양도세 금액의 총 합계가 최소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얼마나에 따라 가지고 총 세금이 작아질 수 있느냐, 절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담보증을 통한 절세까지 아시면 고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부동산 많으신 분들은 상속 증여 양도까지 섞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담보증이라는 게 실제보다 시험 문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부담보증이 뭔지 얘기를 부담보증은 몰라, 에이 시험 볼 때까지만 아는 기억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실무하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일단 양도세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내가 예측이 됩니다. 양도세 얘기하면 또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아파트 얘기하면 또 한다고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 일반적인 모양이 대부분의 증여는 부동산은 담보채무가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요. 상가 있죠, 상가. 상가에는 항상 부채가 끼어 있습니다. 무슨 부채가 끼어 있느냐? 임대보증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증여할 때 수증자한테 임대보증금이나 부채를 떠넘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채무예요, 채무. 부담보증여가 됩니다. 상가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는 거의 95% 이상 부담보증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깔끔하게 전액을 증여한다 이런 얘기 실무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담보증여 일단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모양이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부담보증여의 경우는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결국 우리는 B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요 취득이니까 어쨌건 전부 취득은 B가 합니다. 근데 정리 그게 아니고 요 담보 채무는 양도고요 A한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증여. 그럼 사실은 A가 양도세, B가 증여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취득은 다 B 거예요, B 거.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증여니까 당연히 누가 세금 내야 돼요? B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형태가 어떤 취득이냐? 증여를 통한 취득이냐? 매매를 통한 취득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9번. 참 이게 요건 또 상속세 얘기입니다. 원래 상속세 얘기인데 협의분할이라는 말 씁니다. 협의분할. 말 들어보셨나요? 자, 원래 협의분할의 반대말은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법정상속. 법정상속은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들 간에 1대1입니다. 무조건. 자식이 2명이면 지분이 1대1이에요. 1대1. 그럼 분모가 2가 됩니다. 자식이 4명이면 1대1대1대1이니까 4분의 1씩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1.5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 둘 그러면 합계가 3.5죠. 이해되십니까? 1.5, 1, 1 하니까 3.5분의 배우자는 3.5분의 1.5고 자녀는 3.5분의 1 그런 거예요. 순위는 무조건 배우자는 공동상속이에요. 자녀와 배우자는 공동상속이에요. 자녀와 직계 손속은
공동상속입니다. 근데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으면 배우자 혼자 다 받아요. 배우자가 영순위예요. 배우자가 그런 순위인데 법정 상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하고 B, C가 있는데 자녀입니다. 전부 다 1대 1대 1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몇 분의 1씩이에요? 3분의 1씩이죠. 근데 A가 그 유명한 뭐야? 큰오빠. 큰오빠, 여동생, 오빠, 여동생. 그래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은 큰오빠가 전부 다 갖기로 했어요. 협의문화리기.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래 좋아. 출가녀는 외부인. 그래가지고 1.5 가능합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재산분할 하면서 오빠가 나중에 성공하면 너 필히 도와줄 테니 오빠 믿지? 믿긴 개뿔 오빠를 뭘 믿어요. 오빠 믿지?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딱 해줬는데 나중 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아쉽게 보자면 무조건 자식들과는 1대 1대 1이에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같이 살건 고주건 가업 상속인 간에 무조건 1대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할 때 여자라고 해서 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법에 그래 그러면 됩니다. 누가 그래 그러면 제가 그랬다 그러세요. 법에 있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뭐냐면 협의분할이에요. 협의분할인데 이렇게 협의분할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상속 신고 전에는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지금 원래 1대 1대 1인데 이거를 2대 1대 0으로 했습니다. 이게 협의분할이죠.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C가 A한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모양이 증여한 것 같으죠. 가능합니다. 이거는 증여가 아니에요. 언제요? 신고 전에는. 그게 쉽게 얘기해서요. 상속할 때는 가족들끼리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면 누구한테 몰아주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협의분할을 서로 인정해야죠.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협의분할서에. 그 쌈나는 거죠. 억지로 찍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욕하고 겁주고 오빠 믿으라 그러고 해다가 억지하는 것 뿐이지 도장 찍으면 다 몰아도 돼요. 아니면 논밭 현금이 있는데 논은 오빠가 그 다음에 밭은 누나가 현금은 동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든 부동산이 전부 공유가 돼버립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예 건물은 형 거, 논은 누나 거, 그 다음에 예금은 동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면 조금 손해를 보고 이게 실제로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법정 지분과 비교했을 때 지분 변동이 생기잖아요. 늘어난 사람은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상속신고는 증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증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전한 건 이 두 번째예요. 상속 등기가 됐습니다. 재협의분할이죠. 재분할. 일단은 처음에 오빠가 꼬시는 거를 협박하는 걸 그냥 하고 상속을 했습니다. 1대 1대 1로. 그랬더니 찾아와가지고 오빠가 큰오빠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집안에 내가 제사 지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있고 니들 신경 써주는 건데 오빠한테 네 집을 넘겨라. 진짜 오빠 한 번만 믿어라. 진짜 오빠가 너 필히 잘해가지고 2배를 해줄게. 믿는다 안 믿는다? 1번 믿는다. 2번 안 믿는다. 네, 대부분의 오빠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안 해줘요. 왜냐하면 찾아왔다는 얘기를 힘들어서 찾아온 거죠. 힘들어서 찾아왔을 경우는 확률이 그거는 운에 달려 있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어쨌건 그렇고요. 1대 1대 1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상속 등기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가 돼요? 증여죠. 결론은 뭐냐? 상속 신고 전에는 가능하답니다. 원래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무상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상속 신고 전에는 협의 분할을 하게끔 서로 협의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무는 그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신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요거를 재분할하는 거 이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증여예요. 왜냐? 상속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서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거 경직되게 이거를 법정 지분을 하게 되면은 모양이 개판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뭔가 일본 말로 유도리 있게 여유 있게 서로 편하게 하기 위한 이 분할에 대한 증여가 아닌 거거든요. 이미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증여입니다. 실무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사실은. 자, 상속 개시 후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이렇게 나오죠. 상속 등기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재분할하면 당연히 증여로 본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사실 그 우리 세법 규정을 보다 보면 법엔 다 그렇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죠.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참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걸 알아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알죠. 위에 게 기다 아니다를 알아야 밑에 게 아니다를 알죠. 그럼 위에 게 이러이러한 경우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러이러하다를 몰라요. 이해를 못했어. 너무 어려워서. 그 밑에 거는 반대라는 얘기인데 이게 긴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밑에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법전 중에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위에 걸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밑에 걸 알아요? 그냥 위에 게 앞에 게 O인지 X를 난 몰라요 지금. 그죠? 이게 옳다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고 맞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거 어떻게 골라요? 맞는 게 틀린 걸 모르는데. 자, 위에 것은 취득한 것으로 본다죠. 증여로. 그 밑에 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 1번 신고 납부 기한 내 이게 나왔죠, 그죠? 신고 전에는 상속세 신고 전에는 분할한 것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어쨌건 신고가 안 됐으니까. 두 번째, 요거는 뭐 애당초에 상속인의 그 건데 잘못돼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상속인이 아직 취득도 못 해봤죠,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급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래 내 거니까. 그 다음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그 재산입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들 등기가 이미 됐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채권자가 등기를 갖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강제로. 그럼 내 의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상속인들 아직 안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법정 상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속인끼리는 그게 아니라 나누기로 했다. 그럼 최초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협의 분할을 해도 역시 보지 않겠다, 증여시로 보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증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취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증여에 대한 문제, 증여세에 대한 문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공부할 때는 힘든데 실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양도세라든가 증여세가 재미있습니다. 재밌다는 게 영어로 펀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세법이 재밌으면 그건 변태입니다. 세법이 뭐가 재밌어요? 그게 아니라 인터레스팅하다는 뜻입니다. 인터레스팅하다. 그죠? 진짜예요. 관심만 가지면 상당히 인터레스팅해요. 특히 제가 볼 때 가장 관심 갖는 분이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연세 60대 되신 분들 투자를 60, 70대 그분들은 투자를 20, 30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부동산 거래를 수십 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얘기를 하면 새벽 2시에도 안 줍니다. 절대 안 졸아요. 예를 들자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레스팅합니다. 사실은 부담보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 내일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방법은 부모님을 부자를 만나신 것도 좋아요. 부모님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 그러면 부담보증에 모르면 절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건 뭐 그것도 복입니다. 자, 제 4절 272페이지 4절 취득의 시기. 자, 취득의 시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물건을 취득한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건 취득한 날. 자, 일단 물건의 취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시기라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의 시기,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의 시기, 재산세는 보유한 시기 이런 게 나타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면 뭐가 발생돼야 취득 신고를 합니까? 취득이라는 행위가 발생이 돼야죠. 그럼 언제 취득했느냐라는 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걸 언제 알죠? 취득하면 알죠. 이게 뭡니까?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생겼다, 성립했단 말을 쓰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언제 합니까? 물건을 취득할 때 하잖아요. 그럼 취득할 때가 언제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세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이에요, 60일. 취득한 날이 성립 확정이 안 되면 신고할 기간도 결정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안 외워도 다 알고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납세임의 성립 시기와 과세표의 산정 시기가 되며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은 기간의 기산점이에요. 기한은 마지막 날짜죠. 기산점, 기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잖아요. 요게 취득한 날이 결정돼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11월, 12월은요, 암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얘기를 액면대로 들으세요. 액면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한다면 문제 없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암기는 언제까지만 기억하면 됩니까? 시험 시간까지만. 시험 시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는. 그럼 전날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암기는. 내일 시험은 오늘 밤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금 기억 안 된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취득세 과세 유형이 굉장히 보면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가 종류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유상으로 넘겨받는 취득을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득 형태가 유상 승계 취득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 원칙은 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지급하고 또는 대가 지급하고 취득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언제가 취득일자가 돼요? 돈 준 날이죠. 돈 준 날 중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잔금일자. 원칙은 뭐가 되냐면요, 잔금을 지급한 날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내비두면 좀 뭔가 좀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정부의 공적인 당부에 있는 날짜를 보고 싶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등기일자. 그러니까 등기일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해일자하고 등기 접수일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등기부에는 원인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원인일자는 뭐가 됩니까? 대부분이 계약일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등기부상에 있는 원인은 일자를 보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원인 행위를 보고 오자 하는 거예요. 원인 매매, 원인 상속, 원인 증여 이렇게 되잖아요. 원인 행위를 보기 위한 목적이고 일자는 무조건 뭐예요? 접수일자입니다. 자, 여러분 잔금일자가 10월 17일이다. 그럼 돈 주면 등기 언제 넘겨받아요? 대부분 10월 17일 또는 18일 넘겨받습니다. 등기는 빨리 받고 싶어요? 늦게 받고 싶어요? 늦게 받고 싶다는 건 변태입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집사 보세요. 돈 주면 등기 당장 넘겨받고 싶어요? 그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라는 거는 동일자 아니면 다음 날짜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10월 17일 날 오후 5시에 잔금을 지급했어요. 5시에. 그러면 대부분 잔금일자에 보면 사람이 다섯 가지 종류의 사람이 만나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양쪽에 중개사 한 명씩, 4명.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 안 앉아요. 법무사는 안 와요. 직원이 오지. 법무사 직원이 대부분 머리 싹 넘기고 젊은 남자가 양복 입고 가방 얄따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요? 안 앉아요? 뭡니까? 법무사 직원이 등기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잔금지급 끝나면 매도형 인감증명서 주고 그 다음에 돈은 받았겠어요. 그죠? 돈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럼 매도형 인감증명서 주고 등기권리증을 줬는데 요즘은 등기권리증 안 줘도 됩니다. 요즘은 등기권리증에 보면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스티커 붙어 있어 가지고 하나 띄면 번호가 나타나거든요. 그 번호만 알려주면 등기가 돼요. 그래서 등기권리증을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엔 줬는데 그 번호만 알려주면 써가지고 알려주면 그 법무사 직원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갑니다. 어디 갈까요? 등기소에 등기하러 뛰어갑니다. 그죠? 결국은 대부분 이제 저녁 때 하다 보면 이제 다음 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대부분 날짜가 둘 중에 어떤 날짜일까? 둘 중에 어떤 날짜일까요? 빠른 날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둘 중에 빠른 날짜니까 이때는 아마 똑같으니까 당연히 10월 17일인데 잔금이 10월 17일인데 등기가 10월 18일 되면 이때는 10월 17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에서 취득세건 어떤 세금이건 간에 돈 주고 사고 팔 때 일자는 뭐예요? 잔금 일자 뭘 비교한다고요? 등기 일자. 둘 중에 빠른 날짜.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세법이건 간에 거의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요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